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감성, 감정, 감수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소위 이성, 뭐 지성, 사실 그런 또 이제 그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판력, 비판적 사고력. 그러니까 두 번째는 통찰력. 세 번째는 상상력. 이 세 가지가 제가 글을 쓰고 말을 해보니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비판력. 제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거의 학교 그 과정이 전부 다예요. 이 능력 하나 키워주는 게.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을 키우는 게. 그게 뭐 비단 국어 시간만이 아니고 사회 시간이 됐건 무슨 시간이 됐건 이 능력을 키워주는 이게 일종의 공존의 조건이거든요. 더불어 사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같이 살 수 없거든요. 뭐 인종도 다르고 서로 이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요즘 시대는 그 위기의 시대라고 해요.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예요.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에 이 비판하는 사람, 비판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위기에 바로 직면하게 되죠.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지금 융합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은 핵심 키워드가 융합이에요. 융합, 통섭, 뭐 컨버전스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융합이 일어나려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섞이고 연결되고 결합돼야 돼요. 이때 비판적 사고는 필수적인 거죠. 세 번째는 소통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 지시나 뭐 통제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아래가 아까 융합이 어떤 수평적인 소통이라면 위아래 간의 소통, 아랫사람 윗사람 비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갈등은 앞으로 더 첨예화되고 문제가 될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 갈등을 그냥 묻어두고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뭐 타협을 하건 합의를 하건 이 과정에서도 비판적 사고력이 필수적이에요. 이게 정말 필요한데 과연 우리 학교는 또 우리 직장이나 이런 사회는 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있는가, 용납하고 있는가.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사람을 혹시 저 친구 되게 까칠해, 뭐가 났어, 왜 이렇게 저 친구 튀어, 모난돌이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취급을 안 당하려고 오히려 그 비판적 사고력을 누르고 억누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글을 써보시면 여러분도 이 능력이 필요해요. 이 5가지 능력. 말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자기 의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 그건 필수적이죠. 두 번째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의견의 그 뭐 장단점, 취약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돼요. 독선에 흐르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의견, 그게 메타인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방송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자기 생각, 의견을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다름을 인정하는 거. 네 번째는 그 나와 다른 생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비판으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앞에서부터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판만 잘하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아. 그럼 쌈밖에 안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죠. 비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앞에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생각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나와 다른 의견을 내 의견과 섞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 합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건 말을 하건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한 그 비판력 사고력입니다. 이걸 갖춰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갖는다는 거, 뭐 앞서 시간 쭉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좀 더 주체적이어야 되고 남의 의견에 묻어간다거나 따라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좀 까칠하게 자기 의견을 가져야 되고 또 자기 의견을 볼 수 있고 내로남불하면 안 되고 자기 모순에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 이런 과정에서 그 뭔가 비판적인 글을 쓰고 말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말을 했을 때 또는 내가 말을 할 때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를 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되죠. 또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냥 아니다, 틀렸다 이러면 안 되고 대안 제시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용이 필요해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내 편 아니다 이게 아니고 싫어, 됐어, 안 들어 이게 아니고 그래?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하고 그 다음에 반박을 하건 반론을 하건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비판력을 갖춘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필요로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됐을 때 비판적으로 글을 쓰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이 하나하나가 벽에 부딪혀요.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보면 알아요. 토론이라는 것은 토의하고 다른 거거든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는 거죠. 반박하고 반론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내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저 친구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 어떻게 생각을 좁혀볼까? 아니면 내 논리와 내 주장으로 저 친구를 설득할까? 아니면 저 친구 말이 옳아. 내가 저 친구 말을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친구 내 편 아니네. 적이네.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 줘? 너 어디 봐봐. 다음에 봐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말을 안 쳐. 토론을 할 때 그냥 좋은 소리만 해요. 동의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부딪히는 걸 안 하려고 하죠. 저는 그것을 뭐 사회에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그냥 말 잘 들어라. 튀지 말아라. 모난 돌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네가 어떤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누가 예를 들어서 짬뽕을 먹고 싶어도 상사가 뭐 짜장면 통일? 그러면 예, 저도 짜장 이래야지. 아, 저는 짬뽕. 이러면은 너 이렇게 유별나. 응? 그래도 짬뽕이라고 계속 나는 볶음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조직에서도 이제 위기 관리가 되면 악마의 뭐 변호인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저도 어느 직장에 갔는데 그 윗분이 자네는 야당 역할만 해. 나는 여당은 너무 많아. 다 내 말이 옳다고만 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사실은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 걸 지적해 주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지적만 해. 내 말에 반박하고 반론만 해.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했죠. 근데 어느 날 그 상사분이 내가 너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다. 내가 너만 만나면 사기가 떨어진다. 너 만나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그분만 그러냐?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 직원하고 이제 부서 회식을 하고 그 친구가 나한테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둘만 남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배님 이런 거 좀 고치세요. 그래서 내가 일리가 있어요.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다 그렇대요. 그래서 야 고맙다. 너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나한테. 고마워. 그래서 막 고맙다 그러고 이제 뭐 술도 더 먹고 있는데 다음날 술이 깨고 아침에 그 친구를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희가 나한테 지적질을 했어? 이런 느낌만 남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제 그런 걸 안고 사는 거예요. 비판하고 이런 걸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관대해지고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통찰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걸 거창한 전 그런 통찰력도 없는 사람이고요.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영감, 해안, 무슨 직관 이런 건 그런 거창한 거 저 잘 모르고요. 단지 제가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길을 걸을 때 생각이 나요. 샤워할 때나 뭐 반신욕을 할 때나 카페에 앉아 있을 때나 뭔가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그 떠오르는 생각을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그게 통찰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이 통찰이 오지 않으면 말을 이어가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글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결말은 이걸로 지어야 되겠네. 이게 뭔가 떠오르죠. 그 떠오르는 게 처음에 있어서 글쓰기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떠오르는 순간이 저는 통찰이 온 순간이다. 되게 작가들은 이제 첫 줄부터 그게 막 뮤즈가 찾아와서 막 영감이 떠오르고 막 첫 문장이 막 기발한 게 떠오르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그런 건 없어요. 하다 보면 이제 떠오르죠. 이런 거나 같은 것 같아요. 어디 극장에 가면 처음에 깜깜해요. 조금 있으면 주변 사방 분간이 돼요. 저는 그 순간도 일종의 통찰이 오는 순간이다. 글이건 말이건 전체 윤곽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 낯선 어떤 무슨 콘도라든가 어떤 지역에 가면 처음에는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모르죠. 근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지하에 무슨 노래방이 있고 뭐 휴게 어디 뭐 편의점은 어디에 있고 이게 다 알게 돼요. 전체 그림이 보여져요. 이런 게 저는 다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통찰이라는 것은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은지를 이렇게 알게 된다거나 아니면 전체 윤곽이 그려진다거나 아니면 이것의 어떤 배경이나 맥락을 파악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본질이나 원리가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은 거창해도 뭐가 예상이 되고 전망이 되고 뭔가 이렇게 전체 윤곽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게 와요.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오느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오느냐가 이제 글쓰기나 말하기의 어떤 그 차이를 만드는데 오긴 온다고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와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빨리 오게 만드는 방법. 제가 그걸 찾았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어떤 관심사, 자기의 테마, 자기 주제.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꽂혀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출발해요. 저는 그게 글쓰기거든요. 글쓰기에 빠졌어요. 글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글쓰기에 대한 막 질문이 늘어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지난 시간에 뭐 질문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어디에 빠져 있는 상태, 그거에 대한 계속 의문이 들고 막 궁금증이 생기는 상태, 그게 이제 몰입이고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거든요. 더 알고 싶고 막 대학원에 가고 싶고 막 이런, 그러다 아내가 막 미쳤어 막 이러면 아 그럼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럼 지금 나이가 몇인데 대학원에 가? 이러다가 이제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어디에 이렇게 궁금한 거. 연애 감정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할까? 그럴 때 가슴이 뛰고 막 설레요. 잘 들어갔나? 집에는 뭐 하고 있나? 뭐 해? 이거 물어보고 이런 게 다 궁금증이잖아요. 그게 연애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글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낚시일 수도 있고 등산이기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빠지는 한 점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로부터 이제 확장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그게 말하기, 무슨 소통, 리더십 이러면서 점점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 눈덩이가 커지기 위해서는 단단한 점이 하나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굴러가면서 덩어리가 커지면 덩어리가 표면적이 더 커지니까 커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이 몰입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생각이 계속 나요. 예를 들어 뭐 당구에 빠지거나 바둑에 빠지거나 그러면 잘 때 누우면 천정이 뭐 당구 뭐 바둑판으로 보이듯이 그렇게 돼요. 그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그걸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 한 점을 찾아줘야 된다. 그걸 덩어리를 일찍 찾을수록 그때부터 덩어리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적이 일어나고 이게 저축이 되는 거죠.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수가 더 빨라지고 그게 커질 때마다 막 기분이 너무나 좋고 저는 잠들기 전에 그렇게 생각이 잘 나요.
그냥 뇌가 알아서 막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필요해요. 근데 이거에서 그치면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 빠졌다. 맨날 만날 때마다 막 게임 얘기만 하고 게임할 때가 제일 즐겁고 내가 남보다 게임은 잘할 것 같고 막 이런 상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통찰이 오는가? 저는 그런 상태로는 몰입이 잘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중독에 가까워요. 중독과 몰입은 큰 차이 없어요. 그냥 그게 즐겁고 재밌는 거야. 이게 몰입이 되려면 그걸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게임을 가지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게이머가 되겠다든가 이런 게 같이 붙어야 돼요.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꽂혀 있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간절하고 절박할수록 더 통찰은 잘 와요. 그런 목표나 꿈이나 비전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계속 그 생각 속에서 살아요. 너무 즐거워. 막 가슴이 뛰어. 더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현실에서 그걸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이런 걸 또 즐겨요. 예를 들어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그게 내 관심사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어요. 목표도 있고, 뭐 글쓰기 책을 10권 쓰겠다든가, 뭐 글쓰기 학교를 하고 싶다든가, 글쓰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되고, 현실에서 실제로 이제 글을 쓰건 말을 하건 어떤 그런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이런 걸 즐겨야 돼요. 그런 걸 생각났을 때, 그거를 이게 막 글로 쓴다거나 누굴 만나서 말한다거나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이런 이제 세 가지가 다 자기 관심사가 있고, 꿈이나 목표가 있고, 이걸 현실에서 적용하는 걸 즐기고, 그러니까 발을 땅에 딛는 거죠. 그게 다 됐을 때 반드시 통찰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고요. 그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글쓰기 하나에만 꽂혀 있어도 글쓰기로 세상을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생이란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바둑을 가지고 모든 걸 그 바둑과 연관지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한 군데가 되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걸 유추하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통찰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상력입니다. 글은 기억으로만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상상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기억이라는 건 되게 이런 거죠. 나의 어떤 지식, 정보, 나의 어떤 과거에 했던 내 일들, 그러니까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엄청 비중이 크죠. 글을 쓸 때 가만히 생각해요. 말을 할 때도. 뭐 지식, 정보, 경험. 근데 이건 이제 다 기억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치면, 여기에 어떤 상상력이 가미가 안 되면, 사실 회사에서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쓸 때 보고서에 이게 기획서라든가 이런 거요. 사실은 다 상상력이 가미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일,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다 상상력이 가미되지 않으면 사실 기획이라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이건 어디건 이 상상력이 필요로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방신문 이제 글짓기 대회에 나갔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 실린대요. 근데 걱정이 엄청 됐어요.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제목이 즐거운 우리 집이었는데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아버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한편으로는 너 이렇게 거짓말했냐라고 하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실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의외로 어린애들이 생각 많이 합니다. 어른이 몰라서 그렇지. 뭐 여담이지만 아버님이 저를 그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를 보여주시고, 내가 그 장면 중에 I am 스파르타카스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노예들이 내가 스파르타카스다, 스파르타카스를 잡으러 왔어요, 로마 군인들이. 근데
각자 자기가 스파르타카스라고 다 일어서는 거예요. 난 그 대목이 뭐 이렇게 인상적이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 막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영화를 볼 줄 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막 나를 칭찬해 주면서 무기여 자리가를 보여줬어요. 근데 무기여 자리가를 내가 알겠는 거야. 이 주제가 뭔지. 평화거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뻔한 얘기 같아.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걸 전쟁을 하면은 애국심을 가지고 싸워야지 왜 그러냐. 그때 아버님이 그다음부터 영화를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되게 실망한 표정을 내가 봤어요. 그래 어른들이 의외로 우리를 모르는구나. 근데 그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글은요, 아버님이 보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의 상상력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렴풋이 이런 상상력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저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상상의 단계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되지도 않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얘기하는 단계. 여러 점들을 막 찍는 단계. 그게 브레인스토밍 단계고 상상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럼 맥락도 없어요. 그냥 막 떠오르는 것들을 막 열거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전 발상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점들을 막 있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에 쓸까 저것에 막 쓰다가 잡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 쓰자. 그게 이제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발상이란 단계에서 글이 안 나와요. 더 깊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술에 관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 술에 관해서 어떻게 막연하게 글을 써요.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야죠. 뭐 술을 끊었을 때 뭐 어떤 이런 좋은 점이 있다던가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 단계가 전 착상이라고 생각해요. 비로소 착상에 이르러야 글이라는 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상과 발상과 착상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구상한다고 그러죠. 구상. 근데 이게 출발점은 상상이다. 상상력이 이제 풍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브레인스토밍의 단계가 상상의 발상은 마인드맵 같은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상이 그냥 흩어져 있는 구슬이라면 발상은 실로 꿰는 거예요. 그 실로 꿰는 게 목걸이일지 뭘지 거기에 어떤 그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이제 착상이죠. 목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목걸이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각자의 목걸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착상의 단계가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상상력을 키우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더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걸 제약하는 첫 번째는 권위적이지 않은 거죠. 가정이건 직장이건 뭐 국가건 간에 권위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럴 때 상상력은 키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코끼리를 발을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뿌리쳐 보려고 자유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쇠사슬에 상처가 나고 그러면 나중에 뭐 풀어줘도 그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하지 않는 거죠. 구속되는 거죠. 두 번째 상상력을 제약하는 것은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과 상상이 있어요. 직장에서건 뭐 다 기억과 상상이 다투어요. 상사나 윗분들은 기억이 많아요.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밑에 직원들은 그런 게 부족한 반면에 상상력은 풍부해요. 정말 상상이 풍부한 건 어린 아이들이에요. 무한 상상이에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늘 기억이 이겨요. 왜 그러냐면 기억은 승률이 높아요.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하면 게임이 안 돼요. 기억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억이 이기고 나면 이렇게 해요. 내가 말했지. 안 된다고 했지. 내 말 안 듣고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 이걸 당하다 보면은 그냥 상상하지 않아요. 그냥 시킨 일이나 잘하죠. 말 잘 듣죠. 내가 나중에 뭐, 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내가 안 된다면 네가 책임져, 자식. 이런 소리를 듣느니 상상하지 않는 게 편한 거예요. 점점 상상력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조련이 되는 거죠. 뭔가를 상상했을 때, 그걸 시도하고 도전했을 때 당연히 실패 확률이 높은데 그 실패를 인정해주고 또는 그 패자가 됐을 때 부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과연 누가 상상할 건가? 그럼 상상이라는 것은 상상의 결과, 상상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고 상상을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용인해주고 하지 않으면 상상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가 상상력의 제약을 받는 것은 재미입니다. 재미, 놀이. 사람은 재밌을 때, 유쾌할 때, 즐거울 때, 어떤 가볍게 뭘 노를 때 상상력이 나와요. 정말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엄숙하고 엄중하고 무겁고 이런 분위기에서 상상하지 않아요. 거기 짓눌리죠. 근데 이 노는 거, 어떤 휴식, 우리는 뭐 잠 많이 자는 것도 뭐라고 하고, 네가 지금 놀 때냐고 그러고, 또 재밌는 것만 좋아하고, 너 그러고 어떻게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 어릴 때부터 노는 거 싫어하고 늘 엄숙하고 재미도 없고, 이런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는 상대적으로 상상력은 빈곤해요. 그래서 이런 그 재미나 놀이에 대한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유머 구사하면 썰렁해지잖아요. 누가 받아주질 않아요. 그 유머 같은 거, 그 외국같이 뭐 잡담하고 뭐 그런 걸 재치 있고 그런 게 매력적이고 그런 걸로 인정해주고 하는 분위기가 됐을 때 저는 상상력이 더 꽃피울 수 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비판적 사고력, 통찰력, 상상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글쓰기 어떤 지성, 이걸 이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 세 가지 주요한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